말씀과 함께 진행하는 유혜선의 인문학 살롱의 유혜선입니다. 한여름 한도위가 정말 기성을 부리는 7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이렇게 더운 날씨 여러분 어떻게 피서는 잘 다녀오셨나요? 뭐 아니면은 지금 피서를 하고 계시거나 그렇지 않은 분들은 또 아주 훌륭한 피서 계획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이렇게 더운 7월에 한더위에 여러분들 피서, 휴가, 한여름 더위 이런 거 단어를 생각하시면 아마 이런 기억이 좀 떠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어릴 적에 시골 마당에 모닥불 피워놓고 한여름밤에 할머니 앞에서 아주 그 조곤조곤하게 정말 동화 같은 전설 같은 동화 이야기라든지 또 아주 등골을 오싹하게 하는 귀신 이야기라든지 이런 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주 한여름밤을 시원하게 보낸 그런 기억은 없으신가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너무 뻔한 이야기인데요. 근데 그 할머니의 아주 그 구성진 스토리텔링 능력이나 또는 그 중간중간의 놀라움이나 반전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호기심에 길을 쫓고 세우고 그 이야기 속에 빠져들었던 그런 경험들이 아마 조금씩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계사 속에 뒤에 비하인드로 깔려있는 이런 재미나는 이야기를 가지고 이 더위를 좀 식혀볼까 하는데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실 분은 할머니가 아니고 너무나 아리따운 우리 작가님이십니다. 스캔들 세계사로 아주 베스트셀러 작가이시면서 최근에는 은밀한 세계사로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스토리텔링과 또 아주 많은 강연으로 아주 이 여름을 바쁘게 보내시고 계시는 아주 훌륭한 작가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주원 작가님을 모시고 최근에 그녀의 책 은밀한 세계사에 얽혀있는 이야기를 한번 재미나게 들어볼까 합니다. 작가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인사 말씀과 함께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캔들 세계사와 은밀한 세계사 시리즈를 쓴 작가 이주은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숙명여자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현재는 네이버에서 파워블로그를 운영 중에 있고요. 다행히 운이 참 좋아서 제가 스캔들 세계사와 은밀한 세계사라는 책을 벌써 4권이나 내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강연도 하고 있는데요. 강연 중에 이렇게 뵙게 돼서 여기까지 나오게 되었네요. 네. 제가 그 스캔들 세계사, 은밀한 세계사 책을 이렇게 뵀는데요. 요즘같이 책이 참 불황이잖아요. 네. 근데 이 은밀한 세계사 이러니까 은밀한 게 은근히 끌려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던데 근데 우리가 역사를 이렇게 스캔들이라든지 은밀한 이야기 이렇게 들으면은 뭔가 역사가 지루하지 않고 재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 어떻게 이 역사를 그렇게 이렇게 은밀하고 재미있게 쓸 생각을 하셨는지 그 아이디어가 참 궁금해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책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렇죠. 그게 뭐 네. 밑받침이 되는 네, 거죠. 다들 작가 하시는 분들은 책을 네. 다들 굉장히 좋아하실 텐데 네. 제가 어렸을 때 책을 너무 좋아해서 이 잠도 잘 안 자고 저희 부모님께서 이제 제 방에 들어오셔서 네. 책을 뺏어 가야 제가 잠을 잘 정도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학교 도서관에 있는 책을 다 읽었었는데 이 읽다 보니까 물론 소설도 무척 재미있고 제가 판타지 소설도 많이 좋아하지만 네. 이 위인전이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위인전은 정말 실제로 존재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순신의 이야기도 읽고 헬렌 켈러의 이야기도 읽고 하다 보니까 우리한테 알려져 있는 그 사람들의 대단한 업적들도 물론 많지만 네. 그 사람들의 정말 사소한 일상에 대한 이야기들도 참 재미난 것들이 많은데 이게 아이들이 어떤 왕이 무슨 전쟁에서 무슨 동맹을 맺었다만 학교에서 이제 역사 시간에 외우다 보니까 네네. 연도별로 막 네. 이렇게 그러면서 막 가나다라 네, 이거 순서대로 맞춰라 네, 네. 이런 것만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들 역사라는 게 굉장히 지루하고 재미없다. 재미없고 네. 외우기만 해야 되고 네, 하는 네. 거라고들 생각을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우리 모차르트가 어린 시절에 마리 앙투아네트한테 청혼을 한 적이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게 실제로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이제 그냥 전해지는 이야기지만 네. 사실 그런 아주 어린 모차르트가
어린 마리 앙투아네트한테 청혼을 했다라는 것만으로도 그게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너무 재밌죠. 네, 저희가 좀 더 친밀감을 느끼게 네, 해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역사 이야기들에 빠져들다 보니까 음, 제가 역사 공부를 할 때 음, 이거를 그냥 뭐 엘리자베스 1세가 스페인의 무적함대를 무찔렀다라고만 외우는 것보다는 네, 친구들 앉혀놓고 네. 야, 옛날에 영국한테 스페인이 이렇게 시비를 건 거야. 그래서 어. 영국이 그냥 앉이고 막 맞대응을 하면서 그때부터 싸우기 시작을 한 거지. 네. 그런데 영국이 이겨서 무적함대를 무찌르게 된 거야라는 식으로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하다 스토리를 보니까. 만들어서 그렇죠. 예,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훨씬 쉽게 그럼요. 이해가 되더라고요. 어. 그래서 제가 뭐 비슷한 방법으로 공부를 했던 게 한자였는데요. 한자 역시도 이제 상형 문자에서 한자로 되었다는 거를 항상 기억을 하면서 그렇죠. 예. 뭐 이제 이거는 아들이 어머니를 업고 있는 음. 모습이니까 이건 무슨 뜻이고 이런 식으로 음. 외우면 또 훨씬 쉽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제가 이제 역사에 관심을 갖게 되다가 네. 이 글을 쓰게 된 건 사실 정말 대단한 일이다라고들 많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대단한 일이에요. 네. 시작은 참으로 미미했습니다. 이게 제가 어느 날 학교가 끝나고 집을 돌아가는 길에 저희 집이 이제 지방에 있어서 기차를 타고 갔는데요. 너무 심심한 거예요. 할 일도 없고 그래서 저희 이제 제가 숙명여대를 나왔는데 숙명여대에 이 사이트가 있습니다. 익명으로 이제 유지가 되는 사이트인데 거기에 제 글을 하나 올렸어요. 그때 제 기억에 올렸던 글이 선조랑 임진왜란 이야기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저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글 한 편 올린 거였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할 때마다 특히 어린 친구들한테 얘기를 하면 항상 강조하는 게 여러분 댓글이 이렇게나 중요하다고 사람의 인생을 바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가 제가 그 글을 올렸더니 댓글이 달렸어요. 그래서 댓글이 하는 말이 글이 너무 재밌다. 혹시 연재해주면 안 되겠느냐라고 말이죠. 제가 그걸 보고 제가 또 칭찬을 아주 좋아하는 편이어서 그걸 보고 신이 나서 이제 다음 날에는 2편을 쓰고 그 네. 다음 날에는 3편을 쓰는 식으로 거의 한 달 만에 제가 기억하기로 30편의 글을 씁니다.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하면. 근데 물론 그때는 글이 훨씬 짧고 굉장히 간단했는데요. 그렇게 30편, 40편을 쓰다 보니까 저희 학교 사이트는 아무래도 소형 사이트여서 제가 올리는 사진들을 잘 감당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로 옮겨서 네. 네이버 블로그에 글을 연재를 시작을 합니다. 네. 그때부터 이제 검색을 통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아지시면서 네. 점점 블로그가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커지기 시작을 했고요. 네. 그러다가 네이버 메인에 이제 그 메인 화면에 네, 가보시면은 이제 링크 되어 네, 있는 네, 글들이 네. 많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 몇 차례 올라가게 됩니다. 그게 이제 파워 블로그는 그렇게 링크가 돼요. 네네 네. 그렇게 올라가다가 근데 재밌는 얘기가 출판사에서 이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출판사와 연락을 주고 받았을 때 제가 처음에 들었던 생각은 사기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출판사가? 네, 이제 편집장이라고 하시는데 음. 제 글이 글이 잘났다고. 네, 겸손한. 네, 사기꾼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네. 실제로 만나보니까 정말로 출판사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책을 출간을 하고 제 기억에 스캔들 세계사 2권까지 나온 뒤에 그때 파워블로그로 선정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책 내는 것보다 파워블로그 내는 게 더 어려워요. 근데 제가 이제 그렇게 선정이 되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더 많아지셨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확인했을 때는 현재 이웃분들 수가 17,000분 정도 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글 한 번 올리면 조회수도 하나당 한 만 몇천 정도 되고요. 파워블로그 맞네요. 정말 파워블로그 맞네요. 예. 그래서 제가 이 은밀한 세계사를 이제 한번 사서 봤는데요. 소개를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이게 참 재밌어서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 햇빛보다 달빛.
예, 한낮보다 한밤에 더 어울리는 이야기. 그죠? 예, 그 다음에 모두가 잠든 한밤중에 이렇게 들킬새라 쉬쉬하면서 이렇게 귓속말로 전해주는 네.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이 은밀한 세계사의 이야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제가 책을 사서 봤는데요. 정말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 은밀한 세계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아무래도 여기서 집중적으로 네.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책이죠? 네, 예, 본인이 일단 쓰셨는데. 구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은밀한 세계사는 표지도 너무 예쁘고 진짜 섹시하잖아요. 네, 예, 그래서 표지랑 제가 이 이야기를 항상 인터뷰할 때마다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이 블로그 이웃분들 중에 제 인터뷰까지 챙겨보시는 분들은 몇 분 안 계시겠지만 네. 제가 항상 드리는 감사 말씀이 이 제목도 그렇고 스캔디 세계사부터 은밀한 세계사까지 제목부터 표지까지 다들 투표로 결정을 해주시는 거라서 네. 항상 블로그 이웃님들과 함께 만들었다는 생각으로 그러니까 팬들과 하고 함께 있습니다. 만들어. 네, 특히 표지 은밀한 세계사 표지나 스캔디 세계사 3권 표지 같은 경우는 정말 박빙의 투표로 투표. 네, 결정이 되었고요. 은밀한 세계사를 제가 쓰게 된 이유는 제가 스캔디 세계사 1, 2, 3권을 쓰고 이제 파워블로그에도 선정이 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는데요. 이게 좋은 점도 있지만 단점이랄까 제 마음에 이제 신경이 쓰이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그게 별건 아니고요. 가끔 저한테 이야기 정말 재밌게 보고 있다고 쪽지를 보내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네. 그 중에 몇 분이 하시는 말씀이 눈숑 언니, 제가 눈숑이 닉네임이라 눈숑 언니 너무 재밌게 보고 있어요. 저는 땡땡 초등학교 5학년 몇 반 누구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이면 12살인데 제가 그 쪽지를 보고 제 블로그에 올린 글들이 이제 빠르게 제 머릿속을 지나가면서 그 외에도 이제 어머니, 아버님들께서 글을 읽어보시고 괜찮으면 아이들과 함께 보시는 경우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점점 저도 모르게 자기 검열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글 쓰는 사람이 제일 피해야 된다고 하는 게 자기 검열인데요. 그래도 12살짜리가 보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이 책에 넣은 것 같은 이야기를 쓰기가 조금 꺼려져서 아껴놨던 소재들이 있어요. 차마 올리진 못하고 쓰고는 싶은데 자료 조사 다 해놨는데 쓰지는 못하는 그런 불쌍한 글들이 있어서 그 글들을 모아서 제가 아예 어른들을 위한 세계사로 쓰게 된 것이. 기속말로 쉬쉬하면서 그렇죠. 이게 그렇대더라. 너 그런 거 애들은 다 아니? 자러 갔니? 애들은 자니 뭐 아까 우리 이야기했지만 첫 이야기가 바이브레이터부터 시작해요. 정말 네, 그렇습니다. 재밌는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이제 19기와 금단과 금기를 넘나드는 19기 잔혹사 뭐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호기심도 가고 재밌는데요. 그 중에서 이 여름을 좀 시원하게 해줄 그런 아주 그 쇼킹한 스토리 뭐 이런 거 몇 가지 소개 좀 해주시죠. 보통 금기와 금단을 넘나드는 잔혹사라고 하면 아무래도 정말 수많은 살인자들의 이야기가 있을 텐데요. 제가 연쇄살인범이나 살인자들의 이야기로 책을 채우면 사실 한 권이 아니라 정말 수십 권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그 중에 특히 놀라우면서도 우리한테 좀 덜 알려진 인물들로 제가 몇 명을 넣어주었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은 홈즈라는 연쇄살인마가 있습니다. 홈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홈즈라고 하면 다들 명탐정을 생각을 하고요. 뭔가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아니라 살인범을 잡는 사람이죠. 하지만 이 인물은 이름만 같을 뿐이지 이제 아서 코난 도일의 홈즈는 아니고요. H.H. 홈즈라는 남성이 옛날에 시카고에서 연쇄살인을 저지릅니다. 근데 그 살인을 저지르기 위해서 아예 살인의 성을 따로 짓게 되죠. 그래서 시카고 한 중앙에 그런 성이 존재를 했었는데요. 들어가면 탈출구를 찾을 수 없다거나 창문이 없는 방이나 문이 5개 있는 방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너무 좁아서 앉을 수도 일어날 수도 없는 방 같은 것들로 아주
가득 찬 놀라운 연쇄 살인마입니다. 네. 그래서 영국에 잭 더 리퍼가 있으면 이제 미국에는 홈즈가 있다라는 어. 말이 있을 정도인데요. 네. 그런 홈즈의 이제 살인의 성은 만약에 지금까지 남아 있었다면 오히려 또 관광 명소가 되었을 수도 있겠지만 네. 안타깝게도 다 불에 타서 어. 사라져 버렸고요. 홈즈가 무슨 일을 벌였는지는 제가 이 유튜브 역시 만인이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책에서 더 자세히 보시면 될 것 그래도 같고요. 간단하게 좀 그리고 이제 홈즈 외에도 제가 하나 더 들려드리고 싶은 네, 네. 이야기가 있어서 네. 다른 하나는 옛날 옛적에 이제 산업혁명이 시작된 뒤에 예나 지금이나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 중 하나는 바로 미혼모들입니다. 네. 미혼모들은 아기도 키워야 되고 본인과 아기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일도 해야 해야 하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참 보호가 잘 안 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이니 예전에는 더더욱 이제 보호가 어려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미혼모들이 자신들이 일하는 동안 아기를 맡길 곳을 찾아 헤매게 됩니다.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아기를 맡길 곳이라고 하면 다들 어린이집 아니면 유치원 같은 거 생각하실 텐데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정말 근대에 와서 만들어진 제도이고요. 당시에는 보모처럼 이 가정주부들이 아이를 집에서 챙겨주고 엄마는 일을 하러 가는 그런 식이 많았고요. 그런데 이런 아기들이 늘어나고 그렇게 보모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점점 아기만을 돌보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즘도 왜 유치원 같은 데서 아동학대 이야기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요즘에 그렇게 많은 교육을 받으신 분들도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당시에는 사실 더 심했죠. 그래서 아기를 한 명, 두 명을 사랑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아기를 정말 많이 받아요. 정말 많이 막 10명, 20명씩 아기를 받는데 여러분 신생아 돌봐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신생아 한 명 돌보는 것만도 정말 진이 빠지거든요. 네, 이게 네. 어른 한 5명 달라붙어야 신생아 돌보는데 좀 덜 힘들 수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아기를 정말 많이 돌보려면 뭘 해야 될 것 같으세요? 한 명의 재워야지. 어른이 그렇죠. 자, 재워야죠. 재워야 되는데 아기 재우는 게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은 아기의 복지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아기의 건강함도 전혀 관심이 없고요. 그래서 이 아기들을 걷어들여서 잠을 재우고 돈을 받는 이 사람들을 아기 농부라고 부릅니다. 아기 농부들을 네네. 그 농부들이 이게 밭농사하는 농사하는 네네네네. 농부가 아니군요. 네. 그것처럼 이제 마치 씨 뿌리듯이 아기들을 아주 잔뜩 데리고 와서 네네. 잠을 재워요. 근데 잠을 재우는데 아기 건강을 생각 안 하고 잠을 재울 수 있는 방법은 두 개가 있습니다. 술을 먹이거나 아니면 마약을 먹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편을 먹인 사람들도 있었고요. 네. 술을 먹이는 것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정말 많이 벌어진 일이었는데요. 이거는 최근에 개봉한 영화 아가씨에서도 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초반 부분에 혹시 보셨으면 네. 아주 극초반에 여주인공 중에 하녀 역할인 친구가 네네. 집에서 왜 아기를 계속 업고 예. 있죠. 예, 예. 그리고 집에도 아기들이 막 이렇게 네네네. 누워있고요. 예. 이 아가씨가 핑거 스미스라는 영국 소설을 기반으로 한국 배경으로 바꿔서 만들어진 영화인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영국에서 자행되었던 아기 농부에 대한 내용이 이제 한국식으로 살짝 바뀌어서 이제 술이 뭐 보드카가 아니라 사케를 먹이는 식으로 예. 이제 약간 바뀐 거고요. 거기도 보시면 아기들한테 술을 이제 숟가락에 따라서 먹이고 아기를 재우게 되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아기 농부들이 정말 많았고 아기 농장이 많았는데요. 여기까지가 충격적이셨다면 사실 여러분 아기를 엄마한테서 데리고 왔어요. 이때는 전화도 없고요. 그렇죠. 인터넷도 없어요. 카톡을 보내서 애가 잘 지내고 있는지 볼 수도 무섭네요, 없고요. 진짜.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아기 농부들은 엄마로부터 아기를 받아서 정말 돈도 받고 쥐도 새도 없이 사라져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엄마한테서 돈 받을 거 다 받았는데 굳이 이 아기를 건강하게 키워줄 필요가 없겠죠. 술을 먹이면서도 살려놓을 필요가 없어요. 물론 우린 인간이니까 어떻게 그런 일을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세상에 참 끔찍한 이 살인범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이 생각한 게 아기를 받고 엄마한테서 돈도 받고 그러면 아기는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는 세상에. 다른 곳으로 팔던가 아니면 차라리 팔면 낫죠. 다른 곳을 팔던가 아니면 그 자리에서 목을 졸라서 죽여서 강에다 버립니다. 그런 식으로 아기 연쇄살인범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게 이때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시에 발견됐던 살인범인 아멜리아 다이어는 추측으로 아마 한 50명에서 400명 정도의 아기를 살해했을 것으로 짐작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뭐 이런 거를 통제하거나 제어하거나 감시 감독할 그런 시스템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지금의 마인드로는 매달 왜 월 돈을 주고 네네. 이렇게 그 다음 달 이렇게 하는데 그건 때는 그게 아닌가 보죠. 한꺼번에 다 주나 보죠, 돈을. 네,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어머니는 도시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아기 농부들은 광고를 뭐라고 내냐면 뭐 내가 뭐 60명의 아기를 키운다 이게 아니라 어머 저는 시골에서 정말 남편과 풍족하게 살고 있는 부인인데 아기를 입양을 하고 싶다. 친모가 찾아오고 싶으면 언제든지 찾아와도 된다. 그런 식으로. 그런데 이제 아기를 돌보는 데 있어서 어머니가 책임 비용 같이 뭐 이렇게 돈을 좀 줬으면 좋겠다 하면서 돈도 받고 아기를 받으니까 이 엄마들은 사실 자기 직장에 떠나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렇죠. 요즘도 휴가 간다, 월차 내겠다라는 말 하기가 어려운데 당시에는 뭐 주말이라고 쉬는 것도 별로 없었고요. 그래서 아기가 그냥 잘 살고 있겠거니 예. 그 사람이 말한 대로 공기 좋고 물 좋고 뛰어놀고 많은 곳에서 아기가 행복하게 살고 있겠거니라고 하는데 다시는 듣지 그렇죠. 못하는 거죠. 요즘 같이 뭐 이렇게 전화를 하거나 카톡을 그렇죠. 하거나 맞아요. 이렇게 해서 잘 있냐 확인되는 그런 시절도 네. 아니고 단순히 정말 편지가 온다면 그 편지에서 아기는 잘 있어요. 잘 있어요. 뭐 그 정도로. 네, 뒤집기 했어요. 라고 하면 그냥 아 그렇구나 잘 크고 있구나 라고만 그렇구나. 생각했던 거죠. 어, 그래서 이게 이제 입양에 대한 법과 아동의 복지에 대한 법이 조금씩 생기면서 이제 정말 천천히 이런 일들이 사라져 갑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죽은 아이들이 정말 많이 있겠죠. 진짜 금기와 금단이네요. 19금 뭐 잔혹사 이야기가 등골이 오살한데요. 아기를 그렇게 요즘 네. 우리 방송에서 그 저기 아이들 거기 이렇게 학대하는 그것만 봐도 네, 막 맞아요. 그 동영상만 봐도 세상에 저런 일이 하고 막 썸짓하던데 이때는 정말 그런 거 확인도 안 그렇죠. 되고 아이들의 정말 불쌍한 아이들이 그렇게 그런 일이 네, 있었군요. 사회에서의 정말 이 약자를 보호하는 네네. 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역사를 보면 참 많이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참 재밌게 이렇게 이야기도 듣고 하는 책도 보고 하는 게 이제 우리 방송이 인문학 살롱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살롱 하면은 살롱의 역사가 있잖아요. 네네. 우리 쌤 살롱이 뭐 어떤 뜻인지 그죠? 살롱. 네. 살롱이 이제 역사가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뭐 과거에도 있었겠지만 가장 활성화된 게 로코코 시대의 네. 그 마담들의 그렇죠.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 살롱 문화가 활성화가 됐는데 그 중에서도 프랑스 루이 15세의 애첩이었던 그 뽕파드로 부인이 아마 살롱을 제일 많이 활용을 하고 네, 정말 잘 알려져 있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살롱 문화와 프랑스 로코코 문화와 또 그 재밌는 이야기 좀 이렇게 해주시면 책에 보도 소개가 되더라고요. 예. 네, 퐁파두르 부인 이야기가 제 기억에 스캔디색에서 2권에 나와 있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 퐁파두르 부인 하면 정말 노력해서 네. 밑에서 위로 자수성가. 네, 예. 참 올라간 대단한 여자 중 한 명인데요. 어느 정도였냐면 평민 출신이었던 그녀가 네. 왕의 애첩으로서 이 나라의 정치에서 이
동맹을 만들어내는데 일조를 하기도 하고 백과사전을 편찬하는데 도움을 주기도 하고요. 세계사를 뭐 이렇게 들었다 놨다 했던 여자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프랑스 육군 사관학교를 만드는데 네, 네.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네. 그런 식으로 이 퐁파두르 부인이 이제 아주 큰 영향력을 미치면서 이 마담들의 이 손이 아주 큰 손이 네. 이제 뒤에서 움직이는 힘이 되기도 했는데요. 제가 살롱 얘기 하시니까 네. 갑자기 생각난 재밌는 일화가 네. 이 살롱이라는 게 참 인문학적 소양과 다양한 교양을 갖춘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아주 지적인 유희잖아요. 사교장? 그렇죠. 뭐, 예. 네, 음악가들과도 음악에 대해서 네. 이야기도 하고 네. 철학가들 불러서 이야기하고요. 근데 전 참 이 시대의 귀부인들이 참 부러운 게 네. 저희는 해봤자 앉아서 뭐 옛날엔 볼테르가 그랬잖아라고 밖에 얘기 못하는데 네. 그들은 정말로 볼테르를 앉혀놓고, 앉혀놓고, 예. 네, 함께 철학에 대해서 토론을 하곤 했는데요. 이런 살롱 문화가 너무나 멋있고 이제 성인이 즐길 수 있는 참 좋은 유희이기 때문에 이게 점점 퍼지면서 카페로 변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예. 네, 이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남성들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 귀부인들의 여러 유희를 위해 만들어진 살롱이 결과적으로 혁명파들이 카페에 모여서 커피를 마시는 데까지 발전을 하면서 네. 나중에는 프랑스 혁명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가져오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나비 효과가 제가 역사를 제일 좋아하는 이유 네, 중에 네. 하나인데요. 네. 제가 이제 카페랑 관련돼서 재미있는 얘기로는 생각보다 프랑스는 카페로 유명한데 굉장히 가까운 나라인 영국은 커피보단 차 문화가 많이 문화가, 있죠. 그렇게 된 이유 중 하나가 물론 차를 좋아하는 문화이기도 하지만 네. 영국에도 커피 하우스라는 게 있었습니다. 아. 그런데 이 커피 하우스에서 남성들이 맨날 커피만 먹고 집에를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 이제 남자분들이 이제 술을 먹느라고 집에 안 들어와서 부인들이 화를 내는 것처럼 네. 당시에도 커피를 마셔서 집에 안 들어와서 부인들이 화를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나라의 청원까지 했대요. 커피하우스를 없애달라고. 그래서 영국에서 이 많은 커피 문화가 사라지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또 전해 내려옵니다. 아, 그렇구나. 네, 퐁파두르 같은 경우는 이제 퐁파두르 부인이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루이 15세의 옆에서 네. 첩으로 애첩으로, 있으면서 네. 그렇죠. 공식적인 애첩으로 네. 있으면서 루이 15세에 아주 사랑을 듬뿍 받았는데요. 그녀가 참 대단한 이유 중 하나가 이 왕과 이성적인 관계는 해봤자 몇 년 맺지도 않았는데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래도 공식적인 애첩으로 자리를 굳건히 지키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지적이고 교양 있고 항상 퐁파두르 초상화 보시면 네, 네. 항상 책을 들고 있어요. 네, 나 책 읽는 네, 여자야. 그렇죠. 자신이 얼마나 교양 있는 여성인지를 네. 뽐내는 그런 퐁파두르 부인이 있다가 네. 이제 그녀가 사라지고 난 뒤에 등장하게 되는 또 새로운 애첩이 나오게 되는데요. 네, 네. 이 애첩은 보통 아마 베르사유의 장미 보셨으면 네, 네. 그 마리 앙투아네트를 괴롭히는 아주 네. 못된 악녀로 나오는 새로운 애첩이 이제 뒤바리 뒤바리. 부인이 예, 예. 등장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뒤바리 이 부인. 뒤바리 부인이 프랑스 역사에서 존재하는 가장 마지막 왕의 공식 애첩이라고 하고요. 루이 15세에 아니죠. 예, 루이 15세의 마지막 애첩이기도 애첩이 하고요. 예, 뒤바리. 프랑스 왕실의 마지막 공식 애첩이기도 아, 공식. 합니다. 아, 그렇구나. 네네. 왜냐하면 이제 루이 15세가 지나간 후로는 루이 16세가 등장을 하는데요. 네. 루이 16세는 아내한테 굉장히 충성적인 남편이어서 공식 애첩이 없었고요. 네. 그 다음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프랑스 혁명이 벌어지면서 왕들이 공식 애첩을 둘 그런 여유가 전혀 없었죠. 네.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잘 알고 있는 베르사유의 장미, 네, 네. 마리 앙뚜아네트. 마리 앙뚜아네트는 루이 16세? 네, 루이 16세의 부인입니다. 부인이죠. 애첩이 네네. 아니고, 그죠? 네네. 이 참 우리 마리 앙뚜아네트의 영화도 많고 책도 많고, 맞아요. 근데 이렇게 책을 보면 사실과 많이 다르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쓰고 있더라고요. 네, 예, 이
마리 앙투아네트에 대해서 네.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다고들 생각을 하시느냐라고 제가 강연 때마다 여쭤보면 거의 항상 답변들이 똑같으세요. 네. 사치스럽다. 악녀. 네, 악녀다. 어. 나라를 말아먹었다. 어. 그리고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어라. 그렇죠. 케이크를 먹으면 되지라는 네. 얘기들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말이긴 해요. 빵이나 케이크나 둘 다 빵인데 말이죠. 근데 이제 그래서- 빵은 이제 이렇게 저렴하게 그렇죠. 먹는 호밀빵 같은 거 뭐 이런 거. 그래서 저는 사실 빵이 없으면 고기를 먹으면 되지가 좀 더 공감이 가긴 우리나라에도 했는데 그런 말 있어요. 네. 밥이 없으면 라면을 먹어라. 근데 네. 이 말들이 네. 그러니까 그녀가 사치스러웠다든지 악녀였다든지 아니면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된다는 말을 어. 했다든지 음. 같은 이 모든 이미지가 사실 다 만들어진 거거든요. 아. 실제로 그녀가 그 말을 하지 않았고요. 네. 실제로 왕비로서의 마리 앙투아네트는 사치스럽지 않았고요. 왕세자비 때는 조금 사치를 하긴 했죠. 근데 이제 왕비가 된 뒤에는 오히려 다른 왕비들보다 좀 검소한 편이었고요. 그리고 굉장히 좋은 어머니였다고 합니다. 아이들한테 항상 베풀 것을 강조하는 어머니였고요. 네. 그런데 그녀에 대해서 이렇게 잘못 알려진 이유는 네. 마리 앙투아네트가 애초에 프랑스로 시집을 오게 된 것이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마담 퐁파두르가 네. 이제 루이 15세와 함께 오스트리아와 동맹을 맺게 됩니다. 이 동맹으로 인해서 훗날 7년 전쟁이라는 전쟁이 벌어지기도 하는데요. 네. 마리 앙투아네트는 오스트리아에서 프랑스로 시집을 왔어요. 네. 근데 프랑스랑 오스트리아 사이가 영 좋진 않아요. 음. 좋지 않은데 두 나라가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이 공주가 프랑스로 시집을 왔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마리 앙투아네트를 칭할 때 막 대단한 오스트리아의 공주님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뒤에서는 저 오스트리아 여자 어. 그 여자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 시집 올 때부터 약간 그렇죠. 그런 세자비일 때는 그래도 평민들한테는 사랑을 받는 편이었는데요. 네. 이 왕비가 되고 나서 네. 문제가 생겼으니 음. 제가 말하는 앞으로 말할 문제가 뭘지 어떤 걸 짐작하시더라도 알고 들으시는 게 아닌 이상 맞추실 수 없을 거라고 제가 장담을 합니다. 왜냐하면 마리 앙투아네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남편이 자기만 사랑한다는 거였어요.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이 전체적인 역사를 봤을 때 네네. 루이 16세가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지 않고 마리 앙투아네트만 바라봤기 때문에 네. 마리 앙투아네트의 이미지가 아주 바닥을 치게 됩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안 거 되죠. 같으시죠? 예, 예. 근데 이런 이유가 예를 들어서 왕비와 애첩 역할이 있으면 어떤 거 하고 싶으세요? 뭐저 물어보면 당연히 왕비죠. 왕비 그러면 네. 왕비 역할 하시고요. 제가 네. 애첩 역할이라고 할게요. 네. 그러면 왕이 네. 사랑하는 애첩이 있고요. 음. 왕이 존중하는 왕비가 있어요. 그러면 나라 경제가 안 좋아졌을 때 사람들은 애첩을 욕하겠죠. 그렇죠. 저 네. 여자가 왕 옆에 붙어서 어. 베갯잎에서 속삭속삭 속삭, 거리고 예, 예. 아주 다이아를 목에다 걸고 하니까 음. 우리가 피 흘려서 낸 세금이 이렇게 낭비가 된다라고 하고요. 왕비님은 나라의 국모예요. 아주 신성하신 분이고요. 아무도 욕해서는 안 되는 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루이 15세가 살 때는 마담 쥐바리를 욕했고요. 마담 퐁파두르를 욕합니다. 대신에 마리 레크랭스카인 이 폴란드에서 온 공주는 그냥 불쌍하신 분이에요. 바람 피는 남편 만나서 자식 키우면서 눈물로 세월을 지새는. 그러니까 이제 이 애첩들이 청알바지 역할을 해준 그렇죠. 거죠. 그러면서 그렇구나. 이제 왕비의 세력과 애첩들의 세력이 권력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서로 왕에 대한 이런 권력 다툼이 들어가니까 사람들은 왕이 한 여자한테만 속삭거림을 듣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루이 16세는 할아버지예요. 루이 15세가 이 할아버지인 루이 15세가 사는 걸 보면서 할아버지는 어떻게 저렇게 비도덕적으로 살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한 여자를 사랑하겠다고 했으면 그걸 지켜야지라고 생각을 해서 도덕적인 베르사유 궁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요. 실제로 공식적인 애첩은 둘째치고 애첩이 아예 한 명도 없었어요. 그 많은 서자나 서녀조차도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고요. 그러면서 루이 16세는 그냥 마리 앙투아네트만 바라봅니다. 그러면 국민의 분노가
그쪽으로 향할 집중이 수 돼. 있는 곳이 없는 거예요. 어. 게다가 마리 앙투아네트는 정말 완벽한 타깃인 게 네. 오스트리아에서 왔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마리 앙투아네트 욕을 합니다. 시집 잘못 와가지고. 그렇죠. 옛날에도, 시집살이를 아주 온 국민한테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욕을 하는데 욕뿐만이 아니라 이제 책에 보시면 제가 차마 스캔들 세계사 같은 데 넣지 못한 그림들이 있는데요. 이 국모를 한 명의 여성으로, 그것도 그냥 여성이 아니라 타락하고 천박하고 문란한 여성으로 깎아내리는 그림들을 막 만들어서 사람들이 구경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 신성한 국모는 국모가 아니라 한 명의 여자보다도 아래인 정말 이 나라를 잡아먹는 반인 반수의 괴물같이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국민은 나라 말아먹는 악녀인 마리 앙투아네트 옆에서 결정조차 제대로 못하고 흔들리기만 하는 힘없는 남편 루이 16세라고 이미지를 만들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책을 보니까 또 그 당시에 인쇄술이 발달이 돼가지고 네네. 이런 어떤 그 소문 이런 네. 것들이 막 인쇄로 나가지고 전 그렇죠. 국민들한테 이게 홍보 효과가 네. 훨씬 더 빨리 퍼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프로파간다, 정치적인 네네. 선동, 정치적인 선동으로 매수를 당한. 그렇죠. 그래서 그렇군요. 당시에 이제 쓰인 글을 보면 이 왕당파들은 네네. 전부 마리 앙투아네트의 생식기에서 태어났다라는 식으로 이제 매도를 하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마리 앙투아네트의 몸은 악의 굴이다라고 이제 욕을 하기도 하고요. 근데 사실 마리 앙투아네트가 막 천사였다던가 뭐 성인이었다고 제가 말을 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사람인데 네, 그냥 어쨌든 평범한 왕족이었고요. 평범한 공주였는데 시대에 잘못 만난 거죠. 근데 타이밍 이제 잘못 만났고요. 뭐 평범한 여잔데 미움의 대상이 되면 막 별게 다 밉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별 없는 것 있는 거 이렇게 소문이 이렇게 퍼지다 보면 뭐 그렇죠. 이렇대더라 이렇대더라 이렇게 해서 막 네네. 상상이 가네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 좀 내용이 훨씬 더 그렇죠. 다르네요. 게다가 이 마리 앙투아네트가 매우 문란해서 그녀가 이제 동성애적 관계를 가졌다라는 소문도 있었고요. 이런 소문은 사실 현대보다는 당시에 정말 이제 타격이 아주 심한 말이고요. 그리고 시동생들이 원래는 루이 16세가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으면 자기들이 이제 왕위를 가져가야 되는데 그렇지. 예. 루이 16세가 마리 앙투아네트하고 아이를 4명을 낳았어요. 음, 근데 그 중에 막내는 일찍 죽었지만 아들이 그래도 2명이나 있었는데요. 음, 그렇다 보니까 시동생들이 냈다는 소문이 이제 이 아이들이 루이 16세의 아이가 아니라 마리 앙투아네트가 다른 남자랑 혹은 시동생들이랑 관계를 가져서 낳은 이제 사생아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소문을 하게 낸 되죠. 소문을 낸 거네. 진짜 베르사유 장미가 단도대 이슬로 사라지는 그런 어떤 역사적인 네네. 그 이야기가 진짜 슬프네요. 진짜. 이게 참 보면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이 시작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로부터 정말 200년도 더 넘은 옛날에 벌어진 일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년도 더 옛날에 만들어진 이미지를 네. 21세기를 사는 우리가 여전히 그대로 그 믿고 여자는 있다는, 사치스럽고 막 악녀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역사는 시대가 흐를수록 이렇게 많은 책들을 보면서 이렇게 재조명되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하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참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작가님 같은 분들이 이제 이런 어떤 조사나 어떤 이런 스토리텔링으로 이렇게 많이 다시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을 다시 이렇게 재조정해주는 이런 이야기도 참 필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 굉장히 젊으시잖아요. 젊으신 만큼 굉장히 이제 가지고 있는 역량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이렇게 우리 뭐 100세 시대, 건강 시대를 넘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하실 수 있는 노력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우리 인문학 살롱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진행하는 사람이 여자다 보니까 이제 여성들 또 주부들 뭐 이런 시간대가 또 그래서 많이 보시는데 우리 여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또 이제 미와 아름다움 뭐 이런 거 이야기하면서 뭐 이렇게 화장품이나 뭐 이런 네네. 거에 대한 이야기도 참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우리- 화장품 그쵸. 네.
화장품 이야기하면 또 뭐 이런 거 이야기하면 엘리자베스 1세를 시작으로 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이야기를 좀 한번 해주시죠. 거기도 참 재밌던데. 예. 네, 엘리자베스 1세가 화장품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네. 그녀가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네. 이 엘리자베스 1세가 결혼을 안 한 거에 대해서는 이유를 찾기가 어렵지 않은데요. 왜냐하면 엘리자베스 1세의 아버지가 헨리 8세여서 헨리 8세. 예. 헨리 8세가 부인이 6명이었고요. 네. 이 유럽에서는 한 부인이 죽기 전에는 다른 부인을 둘 수 없기 때문에 6명을 뒀다는 거는 앞에 5명이 다 죽었거나 아니면 다 사라졌다는 얘긴데요. 네. 아버지가 6명의 부인을 두고 그 중에 2명의 목을 치는 걸 봤기 때문에 엘리자베스 1세는 결혼에 대해 그리 긍정적인 생각은 갖고 있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자베스 1세가 이 오랜 기간 동안 통치를 하면서 계속 처녀로서 이 미혼 여성으로서의 매력을 유지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이게 이 뭐랄까 유부녀라고 할까요? 네, 이 네. 기혼 여성이라면 사실 아기도 낳고 하니까 뭐 기미가 조금 있어도 네. 당연한 거죠. 출산하고 임신하고 하다 보면 자연의 섭리인데 엘리자베스 1세는 나이가 60이 먹어도 여전히 미혼 여성이고 아가씨니까 항상 예뻐야 돼요. 항상 탱탱한 피부와 항상 뽀송뽀송한 이 발그레한 뺨과 이걸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화장에 굉장히 집착을 하게 됩니다. 사실 화장품의 역사로 들어가면 저희 1시간이 부족한 그렇죠. 상황인데 네, 네. 엘리자베스 1세 때 이야기만 하자면 이 당시 영국에서 아름다운 여성은 머리가 금발이고요. 그리고 입술이 매우 빨갛고요. 피부는 새하얀 색깔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21호 이런 거 아니고 13호도 아니고. 너무 어둡고요. 그냥 정말 하얀 색깔. 네, 예. 입고 계신 이 가디건 수준으로 정말 새하얀 색깔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일단 귀족들은 밖을 안 나가요. 밖을 나가서도 햇빛을 막 피하는 양산을 항상 이제 쓰고 다니고요. 그러면서 얼굴에 분말을 바르기 시작을 합니다. 분말하면 요즘으로 치면 파운데이션. 그렇죠, 파운데이션. 네, 파운데이션이고. 근데 우리가 쓰는 파운데이션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정말 현대 과학 기술의 아주 총집합체라고들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는 밀착력이 좋은 분말을 만들기 위해서 납가루를 넣게 됩니다. 납이 그 네. 피부엔 정말 안 좋은데. 말만 들어도 네. 몸에 안 좋을 것 그쵸? 같죠. 근데 이게 밀착력이 정말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그 얘기를 제가 많이 들어서 제가 오죽하면 궁금해요. 한번 발라보고 싶을 정도인데 이거를 얼굴에 아주 두껍게 바르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납이 피부에 정말 안 좋아요. 납 중독이라는 말도 네네, 있잖아요. 납 중독이 되면 피부 이 손가락 끝, 발가락 끝이 막 네. 썩어 들어가기 시작을 네네. 하고요. 피부에 맨날 바르니까 당연히 피부도 썩어 들어가고요. 그러면 썩어 들어가면 당연히 안 발라야 되는데 감추기 또- 위해서 또 그렇죠. 더 바르는 거죠. 그러니까 더 감춰야 되니까 또 더 발라요. 어. 더 바르면 또 더 심해지고요. 그럼 또 더 바르다 보니까 정말 한도 끝 없이 피부가 나빠집니다. 거기다가 여기다가만 바르면 이 사람 나이 드는 건 손에서 알 수 있다고 하니까요. 네. 손이 또 까무잡잡해 보여요. 그래서 몸에 거머리를 붙여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피가 빨리니까 몸이 창백해지겠죠. 얼굴이 창백해지고요. 그리고 이 굳이 엘리자베스 1세 때 이걸 먹었다는 건 아닌데요. 벨라도나라는 식물이 따로 있습니다. 이 열매를 먹으면 동공이 확장이 돼요. 근데 동공 확장되는 게 좋은 일이 아니죠. 사람이 죽으면 동공이 확장이 되고요. 예. 근데 이 동공이 확장이 되기 때문에 요즘 선클렌즈 끼는 것처럼 네. 눈이 굉장히 예뻐 보여요. 예뻐 보이고 눈이 커 보이고. 네, 예.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그랬구나. 예뻐지기 위해서 정말 어디까지 가는가를 진짜.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아까 뭐 이렇게 지렁이 아, 거머리. 거머리를 네네. 이게 혈관 속으로 해서 잘못 들어가면 아주 치명적으로 아, 네. 죽을 수도 있는데 그리고 거머리가. 이제 손목 같은데 네. 칼로 이렇게 해서 네, 이 피를 빼는- 뽑는 거죠. 어. 네. 예뻐지기를 위해서. 예뻐지기를 정말 근데 정말 요즘도 사실 예뻐지기 위해서 요즘은 그래도 유행이 이제 슬랙스와 와이드 팬츠로 넘어갔지만 네네 예뻐지려고 피가 안 통하는 이
이 스키니진을 입고 네. 발이 변형이 되는 구두를 신고, 하이를 신고 네, 정말 그러죠. 미와 아름다움이 뭔지 그렇죠. 정말 그 엘리자베스 1세를 보면서 정말 이뻐진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네. 생각이 맞아요. 나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이지연 작가님의 스캔들 세계사 또 은밀한 세계사 이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뭐 서늘하기도 하고 이야기에 막 빠져드는데 벌써 시간은 벌써 다 그러게요. 돼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금방금방 시간이 다 돼가는 것 같은데 이렇게 그 이야기를 쓰시면서 네. 본인은 뭐 여러 가지 이제 보람도 얻으시고 뭐 이러실 텐데 이제 그게 그 스토리텔링을 해주고 하는 것이 이제 인문학적인 이야기잖아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인문학 살롱 방송을 하는 이유가 우리 모든 대중 일반 사람들이 좀 이제 인문학적으로 산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좀 찾으면서 이렇게 살아보자 하는 것이 이제 인문학의 대중화를 위해서 이 방송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청자들에게 이렇게 글을 쓰는 작가로서 인문학적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네. 하는 거를 좀 정리를 한번 해봐 주시죠. 이제 작가님의 개인의 생각도 괜찮고요. 네네. 예, 인문학적으로 산다는 것은 결국 어떤 말일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책 시리즈 중에 네. 이거는 역사책은 아니고요. 네. 판타지 소설인데요. 네. 이 최근에 왕좌의 게임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네, 네, 네. 드라마가 드라마 있습니다. 있어요. 네. 네네. HBO사에서 만든 네. 건데요. 그 드라마의 원작 소설에 보면 음. 제가 이제 책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공감이 가는 말이 하나 나오는데요. 네. 그 말이 이제 책을 읽는 사람은 죽기 전에 1000개의 삶을 살고 죽지만 책을 읽지 않는 사람은 단 1개의 삶만 살고 죽는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것처럼 사실 인문학적으로 산다는 건 사실 책도 굉장히 많이 읽으셔야 하는 일인데요. 책을 읽고 세상을 다양한 방면으로 보기 시작을 하면 우리 한 번밖에 살지 않는 인생이지만 그렇죠. 네. 이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살아왔던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면들을 함께 하면서 정말 말 그대로 1000개의 삶을 살아볼 수 있는 게 인문학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만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책을 읽으면서 그 책 속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의 삶도 같이 간접적으로나마 살아보면 훨씬 더 풍족하고 좀 다양한 그런 삶이 되지 않을까. 정말 책을 쓰시는 작가님으로서 정말 명쾌한 정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도 계속 책을 쓰실 거죠. 앞으로 미래에 또 아유. 계획이 계시다면 앞으로는 어떤 책이 또 나올 건가요? 사랑에만 주신다면 네. 책은 정말 죽을 때까지 쓰고 네. 싶은데요. 네. 이게 또 독자님들이 많이 아껴주셔야 제가 또 계약을 할 수 있겠죠. 지금 추세를 봐서는 그래도 뭐 베스트셀러, 스캔들 세계사나 은밀한 세계사 보면 아주 출판이 네네. 많이 다들 요즘같이 많이- 불황에 네, 출판계가 많이 불황인데도 여러분 책 좀 많이 사주십시오. 인문학적으로 산다는 것은 책을 많이 읽는 것이라고 네. 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은밀한 세계사 또 스캔들 세계사에 얽힌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 진짜 몇 곡지만 이야기를 했는데도 짧은 시간에 이렇게 시간이 훅 지나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자리해 주셨는데 혹시 뭐 조금 우리 책을 읽으라 말 외에도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에게 뭐 당부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고 싶은 게 있으시면 예, 오늘 저의 부족한 이야기 재미있게 들어주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재미있게 보셨길 바라고요. 네. 역사라는 게 다들 어렵다고 생각하시지만 네. 생각보다 굉장히 쉽고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네. 옆집 아주머니가 했던 이야기도 사실 10년 지나고 100년 지나면 그게 또 역사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침 드라마만큼 재밌는 게 역사니까 네. 국사도 세계사도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역사를 이렇게 들으니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어렵지 않고, 이렇게 결국은 이제 이 스토리 텔러잖아요. 예, 누구나 다 우리 삶이나 또 과거의 어떤 이런 삶들도 아주 훌륭한 스토리텔링의 소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도 아주 역사적인 훌륭한 스토리의 재료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훌륭하게 사시고 또 1000개의 삶을 살 수 있는 이런 재미난 역사 이야기 읽으시면서 이 한더위를 아주 가뿐하게 또 건강하게 넘길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이주원 작가님과 함께 했는데요. 우리 다음 시간에도 좋은 분 모시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